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8천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모기지 채권을 사들이는데 6천억 달러, 가계 중소기업 대출을 지원하는데 2천억 달러가 쓰입니다. 미국의 3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당초 공개한 마이너스 0.3%보다 낮은 마이너스 0.5%로 수정 발표됐습니다. 2001년 3분기에 마이너스 1.4%를 기록한 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12일간 미국과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긴급 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합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감세와 재정 지출 확대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땅값이 8년 만에 떨어졌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의 땅값이 전월보다 0.04% 올랐지만 서울은 0.24% 떨어져 2000년 4분기 이후 처음 하락했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가 세종증권 매각 과정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노 씨를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센 증시의 임동석입니다.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고소득층조차 지갑을 닫고 있다는 그런 의견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요, 소비 지출 전망 소비자 동향 지수가 94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월 100에 비해서 6포인트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월 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 가구 소비 지출 전망 소비자 동향 지수는 102에서 92로 월 소득 400만 원대는 100에서 93으로 하락해서 고소득층의 어떤 소비 심리마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는 그런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경기 침체 우려가 역시 우리나라와 미국이나 전 세계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글로벌 경제 소식을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부의 박소연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새벽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예,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모기지와 소비자 대출 시장 지원을 위해서 총 8천억 달러를 투입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처음에는 상승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재차 부각이 되면서 결국에는 장 막판에는 상승폭은 크게 축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3분기 GDP가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0.5%의 역성장을 하면서 또 9월 주택가격은 또 사상 최대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미국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 중 하나인 시스코 시스템즈가 수요 둔화로 공장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지난 이틀 동안 너무 많이 오른 데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도 출회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블루칩 중심의 다우지수는 8,479.47로 0.4포인트 상승했고요. 하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전일보다 0.5% 하락하여서 1,464.73으로 마감하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857.39로 0.6% 상승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일 장 초반 상승세를 이끈 것은 FRB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조치에도 신용 경색이 크게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FRB가 다시 한번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것이 주요했습니다. 주택 매입자, 소비자, 그리고 중소기업의 신용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서 총 8천억 달러의 유동성을 추가로 투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모기지, 즉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책 모기지 업체인 페니웨이와 프레디맥에 6천억 달러의 채권과 MBS 등을 매입하여서 금융기관에 묶인 돈을 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TALF라는 새로운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학자금, 그리고 오토론, 그리고 신용카드 등 소비자 대출과 중소기업에 연계된 대출 시장에 2천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그간 돈이 돌지 않아서 유통시장이 경색이 되고 그리고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는 등 이러한 부정적인 연결고리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피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FRB가 경기 침체 완화를 위해서 소비 진작을 위한 많은 카드들을 내뽑았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소비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예, 사실 미국 경제는 우리나라와 중국과는 달리 GDP의 70%가 소비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선진국 경제입니다. 따라서 소비를 살리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는 결국에는 실물 경제가 침체로 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일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신용경색 여파로 자동차와 학자금 그리고 신용카드 대출을 담보로 한 ABS 발행 규모가 1년 전에 비해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결국 경기 침체로 소비자들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면서 경기는 더욱 침체되는 그런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용경색 해소를 위해서 경색되어 있는 금융시스템에 자금을 직접 공급하겠다라고 한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인데 사실은 결국 그 투입된 자금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로 이어질 것이냐는 게 여전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금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혈받은 자금을 실제로 민간에 공급하지 않고 자신의 주머니에 결국엔 포켓인 할 것이라는 지금 우려감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요 며칠째 유가가 좀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유가를 비롯한 각종 지표들도 함께 짚어주십시오. 예, 사실 실물 경기 침체는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실물 경기 침체를 진단하는 바로미터가 바로 유가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전일 국제유가가 7% 가까이 떨어지면서 $50 근처까지 떨어졌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WTI 1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3.73달러, 즉 6.8% 하락한 $50.7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사실 유가가 지난 몇 개월간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소비자들의 심리는 굉장히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11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전월 사상 최저치 38.8에서 다시 44.9로 상승을 하였지만은 시장은 여전히 여기에 별다른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미국의 GDP, 3분기 GDP가 이제 예비치가 수정 발표되었는데 잠정치 마이너스 0.3%에서 여전히 0.5%로 하향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IT 버블 붕괴로 신음을 하던 2001년 이후 최대 하락폭인데요. 주택시장 침체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정적인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같이 발표된 미국의 20개 대도시 주택가격, 즉 스탠다드 앤 푸어스 케이스 쉴러 지수는 9월 전년 동월 대비 17.4% 급락하여서 이 지수가 2002년 발표되기 시작한 이래 최대폭으로 추락을 하였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아시아 주요 증시의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사실 전일 아시아 증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티그룹 구제금융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5.2% 상승하여서 8,323.93으로 기록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금융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미주오 파이낸셜이 9% 오르고요. 스미토모 미츠이가 11% 상승을 하였습니다. 홍콩 증시 역시 은행주 중심으로 많이 올랐었고요. 3.38% 올라서 항생지수 12,878.6을 기록하였습니다. 대만과 싱가포르 증시 역시 시티그룹 호재로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요. 하지만 전일 아시아 증시의 이런 모습들은 미국 증시가 또다시 혼조세로 마감함에 따라서 여전히 우리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남아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아시아 주요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경제 소식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부의 박소연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성진경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전일 우리장 주요 지표부터 정리를 해보죠. 예, 코스피 지수는 어제 1.36% 올라서 983.32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1.02% 올라서 287.39로 마감을 했고요. 투자자별로 보면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497억, 566억을 순매도한 반면에 기관이 1110억을 순매수하면서
시장의 상승세를 좀 이끌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은 어떻던가요? 예, 전반적으로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를 한 상황이고요. 네. 기관이 다시 좀 사면서 시장을 이끌었지만 전체적으로 어제는 전약 후강에 후장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전일 국내 증시는 1.3% 상승 마감한 채로 끝나는데요.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되어서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 어떤 상승 탄력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탄력성이 좀 떨어진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국내 증시의 상대적인 약세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예, 일단 다른 시장에 비해서 한국 시장이 그동안 좀 선방했던 점이 1차적인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는 10월 저점을 다 깨고 내려갔다가 이제 반등을 했던 국면이고요. 우리 시장은 10월 저점을 지켰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상승 탄력이 좀 적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00원 선을 회복하면서 상승 탄력을 축소시키는 요인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좀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나온 뉴스 중에서 한국의 GDP 성장률, IMF에서 전망한 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 그리고 자동차 내수 판매가 부진하다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반적인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진 것도 주가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남북 관계의 경색 부분도 부정적인 요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요즘 들어서 이 증시의 특징이라고 하면 아주 극심한 변동성 장세, 그만큼 변동폭이 무척이나 큰 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겠죠. 아직까지도 어떤 바닥을 치고 이제 반등할 시점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참 시기상으로 어중간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국내 증시가 앞으로 이런 반등 기조가 쭉 이어질 수 있을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예, 최근 주식시장을 보면 97년도 외환위기 당시와 상당히 유사하게 좀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외환위기 당시에는 이제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같은 경우는 6월 17일 이후에 주가가 7개월 연속 하락하고 그해 97년 12월에 보시는 것처럼 3중 바닥형의 패턴을 형성하고 주가가 1월 달에는 98년 1월에는 50% 가까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최근 흐름을 보면 금년 5월 16일 이후로 7개월 동안 역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하락폭도 고점 대비해서 한 5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97년에 55% 하락했다고 보면 하락폭하고 하락 기간이 상당히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다르게 10월 그리고 11월 말 이렇게 해서 이중 바닥을 형성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외환위기 당시의 주가 패턴이 계속 지속된다고 보면 이제 급격한 반등을 한번 예상해 볼 수도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당시 1월 달에 급격한 반등을 나타냈던 가장 큰 요인은 IMF 구제금융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그때의 진정 바닥은 아니었고요. 다시 반등을 했다가 다시 밀리는 과정은 있었지만 단기적으로는 예상 밖의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시장이 이렇게 주가가 반등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반등의 모멘텀은 어떤 것을 삼게 될까요? 예, 우선 가장 크게는 환율 부분에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이요? 예, 외환위기 당시에도 IMF 구제금융이 1차, 2차, 3차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최종 한 3차 자금이 들어오면서 환율이 하락 반전하기 시작을 했고요. 12월 말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이제 환율이 계속해서 좀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지만 환율이 고점이 확인된 이후에 주가는 그 다음에 1월 달에는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 바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부분도 그 당시하고 상당히 좀 유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당시에 계속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나다가요. 97년 11월부터 1월까지 이제 3개월째 경상수지 흑자 기조로 유지가 되면서 환율은 고점을 형성하게 되고요. 네. 이로 인해서 주가는 큰 폭의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하기로는 10월부터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금년 12월이면 이제 3달 때 이제 경상수지가 흑자가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근데 아직도 환율이 계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12월 중에 고점을 형성한다면 예상 외에 큰 폭의 반등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의 하락 반전 이 부분이 주가 반전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두 번째는 미국의 구제금융 관련된 불확실성의 해소라고 보여집니다. 오바마
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부터 미국 시장이 크게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동안 추진되었던 구제금융이 어디에 얼마만큼의 자금을 집행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며칠 전부터 이제 시티그룹에 대한 구제금융이 결정이 됐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미국의 자동차 빅3에 대한 구제금융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도 결국에는 자동차 업체의 자구책과 구제금융이 결합되는 방식으로 좀 결론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러한 구제금융 관련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미국 시장의 강세 이런 부분도 우리 시장의 상승을 뒷받침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최근 헤지펀드의 환매 둔화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주춤해진 것은 아니냐는 또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 그 주식시장의 하락세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외국인의 굉장한 극심한 매도세였는데요. 자, 최근 나타나는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은 어떻고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리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예, 최근 한 3, 4일 정도 외국인의 매도 강도가 많이 좀 위축이 둔화되었습니다. 한 네. 1,000억 원 미만으로 좀 외국인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해치 펀드의 순매도 부분이 많이 좀 줄어든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해치 펀드 같은 경우는 보통 환매 신청이 11월 중순, 11월 15일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해치 펀드의 많은 부분이 환매가 진행되고 그 매도 물량이 우리 시장에 11월 중순까지 좀 추대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상 환매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 강도도 그에 따라서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미국 시장의 강세, 미국 시장과 외국인의 매매 패턴이 상당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 외국인의 절반 정도가 미국계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강세를 나타내면서 반등하면서 외국인의 매도 강도가 다소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향후에 환율이 조금 안정세, 1,500원 밑으로 하락하면서 환율이 안정될 경우, 특히 이제 한미 간 한중일 통화 수합이 체결되면서 환율이 안정세를 나타낼 경우에 외국인의 매도 강도는 더욱더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일종의 또는 환 차익을 고려해서 매수도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 있어서 이제 투자 전략을 어떤 방향으로 잡고 움직이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예, 현재는 한 3가지 정도를 투자 포인트를 잡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급격한 상승을 나타낼 가능성도 있다. 예상 밖의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단기 반등의 촉매제는 역시 환율이라는 점에서 환율의 움직임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환율과 관련된 환율 하락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업종들, 원달러, 원화 강세 수혜주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투자 포인트를 기반으로 해서 추천할 만한 그런 종목군에 대한 소개를 들어볼 텐데요. 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크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이제 원화 강세 수혜 업종, 특히 네. 이제 철강하고 음식료가 될 것 같고요. 철강하고 음식료 업종. 예, 그리고 지금 11월 중에 낙폭이 컸던 업종 중에서 전기전자, 증권 같은 업종은 사실상 구조조정의 칼날에서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의 강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목별로 보면 철강하고 음식료에서는 이제 포스코 그리고 동국제강, CJ제일제당이 좀 유망해 보입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른 철강사에 비해서 안정적인 가격 조정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중국에서의 일부 철강제 가격의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포스코하고 동국제강은 원달러 환율이 강세로 갈 때 상대적으로 수혜가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CJ제일제당도 역시 좀 상승 탄력이 최근 들어서 좀 나타나고 있는데 환율 하락 시에 곡물 가격 하락의 수혜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업 중에서는 대우증권이 브로커리지 영업이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리테일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우증권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의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으로 본다면 현대미포조선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막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반등할 때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개인들의 참여가 좀 활발한 그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높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종목 포스코, 동국제강, CJ제일제당, 대우증권, 현대미포조선 5종목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자, 포스코 같은 경우 이제 철강 관련주가 이제 신흥국가들의 어떤 급격한 성장에 힘입어서 그동안 철강, 조선주 등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만 이제 경기가 둔화되면서 그 직격탄을 함께 맞았었는데 요즘 들어서 다시금 철강 수요가 좀 살아나면서 포스코가 다시 한번 조명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자,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그 쌍용건설 인수 관련해서 좀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오면서 오히려 시장에서 호재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건설업 경기가 그러나 좋지 않은 이만큼 이제 좀 어떤 건설사를 새로 인수하는 것에 대한 좀 부담감을 시장에서 분명히 느끼고 있나 보죠. 예, 그건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뭐 그 건설사 인수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네. 상당한 주식 주가에 좀 반영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철강 전반적인 철강 업황의 개선보다는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발생할 가능성, 특히 중국제 철강 가격이 올라가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이 철강 업종에 대한 관심이 다시 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철강이나 음식료 그리고 전기전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양호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동국제강 관련해서 이제 요즘 들어서 워낙 그 주가들이 많이 떨어지면서 인수하고자 하는 그 M&A 대상 기업인 쌍용건설 주가도 워낙 조정을 극심하게 받다 보니까 시장가가 떨어진 것을 고려해서 한 20% 가까운 그런 가격의 어떤 인하를 요구했지만 자산관리공사에서 한 5% 이상의 어떤 인하폭은 결국 해줄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계약금 한 230억 원을 아예 그냥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흘러나오면서 자, 그러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투자자분들의 일부가 그렇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CJ제일제당 같은 이제 환율이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면서 곡물 수익가라든가 그런 게 안정이 되면서 앞으로 향후 좀 탄탄해질 수 있는 업종과 종목들에 관한 관심을 좀 더 가져달라는 그런 주문을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성진경 팀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증권 투자분석부의 류용석 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시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각 현재 주식시장 동향이 어떻습니까? 네, 주식시장이 현재 1%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예, 전일 미국 증시는 호황제가 충돌했지만 이틀간 10% 넘는 폭등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우하고 S&P 등 주요 지수가 상승 망했다는 점에서 글로벌 증시가 이전에 비해서 한결 안정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시장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케이스셀러 주택지수의 사상 최대폭 하락이라든가 3분기 GDP 성장률의 하향 조정, 그리고 OECD의 내년도 전세계 성장률 마이너스 0.4% 전망 등 악재들이 다소 줄비한 입장이었지만 반대로 소비자 신뢰지수나 경기 선행지수의 개선, 그리고 결정적으로 FRB의 8천억 규모의 주택 보유자에 대한 자금 지원들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연이은 반등에 성공하는 지난 이틀간 동안 우리 증시가 GS건설로 대변될 수 있는 부동산 PF 부실의 문제, 그리고 기아차로 대변될 수 있는 해외 차관에 대한 실패 등의 오히려 등으로 인해서 지수가 오히려 뒷걸음했다는 점에서 우리 증시는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시장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현재 주식시장은 15포인트 상승한 998포인트 정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그 시황을 보니까 일본 증시는 니케이 증시가 마이너스 1.13%로 하락 출발했고요. 코스피는 현재 9.75포인트 상승한 993포인트입니다. 자, 환율은 현재 7원 70전이 올랐군요. 1510원의 장을 개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장에서 오늘 장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예, 다른 무엇보다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증시가 시장에 호흡할 만한 정책들이 재개되고 이에 따라서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 보면은 주 매도 주체로 볼 수 있어 오랫동안 매도로 자리 잡았던 외국인들의 일별 절대적인 매도 규모가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남아있고 기아차와 건설주 등에 대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장중 내내 조금은 더 변덕스러운 흐름이 예상됩니다.
특히 전일 미 주요 기술주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기관 투자가들의 IT 섹터에 대한 시각 변화 여부가 오늘 주요 안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동안 우리 증시가 다른 국가의 증시에 비해서 상승에 비해서 상대적 낙폭이 있었다는 점에서 오늘 시장의 흐름은 전반적으로는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관심 가질 만한 종목과 업종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예, 시장 대응에 있어서는 두 가지 시각이 여전히 공존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건설이나 은행,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철저히 피해가면서 오히려 반대적으로는 음식료나 통신, 제약 등의 방어적인 섹터에 대해서 매매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하나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역발상의 시각에서 본다면 낙폭이 컸던 자동차나 건설업종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을 겨냥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지수가 1000포인트 정도를 테스트한다고 볼 때는 전자였던 그 방어적 섹터 내의 매매 비중보다는 오히려 역발상 측면에서 낙폭이 컸던 업종 중심으로 단기 기술적 반등을 겨냥한 전략이 유리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대증권 투자분석부의 류영석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국내 증시를 압박하던 외국인 매도 공세가 정점을 지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이후 외국인 순매도의 주범인 헤지펀드들의 판매가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매도 세일 둔화가 증시의 최대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민들의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 정부가 집값 하락분만큼 보증을 서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억 원을 담보로 대출받았다가 집값이 떨어져 7천만 원밖에 대출을 받지 못하면 차액인 3천만 원에 대해 정부가 보증을 서주겠다는 겁니다. 가계 부실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됩니다. 대형마트가 13개월 만에 다시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신세계, 이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내일부터 미 쇠고기를 판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반대 여론이 누그러들고 경기 침체로 매출이 줄어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부시 행정부 시절 유명무실했던 국가경제위원회에 경제정책총괄 조정 역할을 맡길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경제위원회는 오바마노믹스를 실현할 중심축으로서 21세기판 뉴딜 정책을 이끌어 나갈 전망입니다. 은행의 수익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6개 주요 시중은행의 단기순이익은 7조 9,3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3.5%나 감소했습니다. 잠재적 위험자산이 255조 원에 이르는 데다 부동산 대출과 환 관련 상품에 부실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터라 수익성 개선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판교 신도시 입주자들이 해외 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아파트를 시장에 팔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판교 아파트는 선매 대상 지역에 묶여 주택공사에만 팔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주공이 매입을 거부할 때 일반 부동산 시장에서 팔 수 있게 된 겁니다. 내달 알짜 분양 물량은 많이 나오지만 청약 결과는 회의적입니다. 다음 달 분양되는 아파트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크게 줄어든 14,000여 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급이 감소한 가운데 경기도 판교, 광교, 서울 재개발 지역에서 알짜 물량도 나오고 있지만 경기 침체로 예전 같은 인기를 얻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악화로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작년보다 17.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3%대의 실업률이 내년에 5% 이상으로 치솟으면 실업급여 운용의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부가 예산 운용에 있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지난 2, 3년간 꾸준히 지속되어 온 일입니다. 특히 올 들어서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외국인의 팔자 수준은 이제 사상 최대 수준까지 이를 정도로 우리 증시에 가장 큰 어떤 적 아닌 적으로 활동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이런 매도세 둔화 현상이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고요. 예, 우리 증시에 참 악재가 그동안 많았습니다만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고약한 악재를 꼽는다면은 바로 이 지난 3년여간 계속된 이 외국인의 이 주식 매도 공세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11월 중순 이후로요, 외국인 순매도의 주범인 헤지펀드의 매도세가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 좀 반가운 소식이겠죠, 들려왔습니다. 네. 어제 이 삼성증권이 이제 해외 동향, 외국인 매매 동향 관련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이제 국내 증시에서 외국 헤지펀드의 환매가 이 클라이막스를 통과한 게 아니냐, 이런 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표를 보면서 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달 초만 해도 외국인의 하루 매도세가 약 4천억 원이 넘은, 거의 5천억 원에 육박하게 이뤘습니다. 그게 최근 들어서 특히 11월 15일 이후로 보면요, 이 매도세가 점점 줄어드는 모습, 그래서 하루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1,000억 원 아래로까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확연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헤지펀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 절대 수익을 추구한다는 이 전 세계 많은 헤지펀드들이 이 최근 들어서 잇따라 청산위기에 처해졌다는 소식, 저희가 뭐 이 시간을 통해서나 다른 뉴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수많은 이제 헤지펀드들이 파산을 했고요. 또 이런 헤지펀드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지난 몇 년간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최근까지 이제 문제가 됐던 그 주식 공매도, 이에 따른 또 쇼트 커버링, 이런 것들이 바로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전형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또 외국 그 주식 시장에서 써먹은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 헤지펀드들이 현금 확보를 위해서는 한 45일에서 60일, 즉 한 2달 전에는 미리 이제 주식을 팔고 청산을 해야지만 이 현금화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연말을 청산 기점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때 아마 이달 중순까지는 이런 대규모 매도세가 계속됐고, 이게 이제 연말에 청산이 되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사그라들지 않나, 이런 좀 희망 섞인 관측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의 순매도 공세 지금으로서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좀 희망 섞인 관측을 저희가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향방이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그동안 팔 만큼 팔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주식 가격이 그래도 또 그네들의 눈에 볼 때는 그래도 이제 좀 매력적인 가격대에 들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뭐 사실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이 주식을 판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뭐 짧게는 올 들어서 이제 굉장히 많이 팔았고요. 뭐 길게 보면은 한 3년 전서부터 꾸준히 팔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작년까지 큰 문제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 기관, 특히 이제 투신권의 매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외국인이 주식을 팔려고 내놓기가 무섭게 우리나라 기관들이 바로 사간 것입니다. 이 든든한 뒷배경에는 바로 이제 지난 수년간 계속됐던 그 주식형 펀드 열풍, 뭐 미래셋, 그 뭐 디스커버리 펀드를 위시로 해서 수많은 그 주식형 펀드들이 뭐 100조 원 이상 국내 주식을 사들였다, 뭐 이렇게까지 분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하루에도 뭐 몇백억, 뭐 작년 뭐 10월을 생각해보면 하루에 뭐 몇천억 원씩, 한 달에 몇 조 원씩 들어온 돈이니까요. 뭐 생각만 해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외국인 매도 공세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시장 상황이 나빠지고 특히 이제 올 들어서 주식형 펀드의 움직임이 주춤해지기 시작하면서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이제 외국인의 국내 주식시장 점유율이 약 28% 정도 됩니다. 이게 과거 심할 때 40% 육박을 했으니까요. 거의 뭐 10% 이상 팔고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OECD 외국인 평균 점유율이 한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뭐 추가 매도에 나선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가입국인 만큼 평균 수준은 유지하지 않겠냐. 그래서 앞으로 더 떨어질래야 떨어질 곳이 별로 없지 않나, 이런 좀 관측이 있고요. 또 이제 전 세계 증시가 바닥권이라는 공감대가 서서 형성되고 있는 마당에 헤지펀드의 파산까지 마무리된다면은 이제 빠져나간 물량 자체가 좀 미미할 것이다, 이런 좀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외국인의 매도세가 그친다고 또 곧바로 순매수로 들어가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이런 좀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선은 선진국의 금융위기가 지속되면은요, 우리 같은 이게 이머징 마켓의 자금 유출은 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또 이제 우리나라가 이머징 마켓 중에서 가장 유동성 확보가 쉬운 국가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을 내다 팔기도 가장 쉽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뭐 당분간에 뭐 순매도 기조 자체가 꺾일 것이다, 이러한 좀 희망 섞인 관측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자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에게 납부 고지서를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헌재에서 이제 일부 위헌 판결까지 받았으니만큼 네. 이제 종부세를 징수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관해서 관심 갖는 분들도 상당히 적지 않더라고요. 뭐 이제 종합부동산세 내실 분들은 아마 며칠 뒤면은 우편을 통해서 고지서를 받게 되실 겁니다. 어제 이제 국세청에서 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세대별 합산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이제 인별 합산 방식으로 과세를 했다고 합니다. 뭐 이번에 이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총 41만 1000명 정도고요. 이 작년에 48만 명이었으니까 약 15% 정도 감소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중에 이제 주택분 납부자, 즉 이제 집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는 분들이 한 30만 7천 명 정도가 되고요. 작년보다 한 2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네. 토지분으로 이제 내는 분들이 한 11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종부세 납부자가 줄어든 이유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위헌 결정으로 이제 세대별 합산이 폐지된 게 첫 번째 요인이 되고요. 더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부동산 경기 침체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른바 이제 버블세븐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뭐 6억 원 이상 아파트가 줄어든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됐겠죠. 뭐 예를 살펴보면요, 제 대표적인 사례죠. 대치동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 작년에 공시 가격이 9억 8,4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들어서 4천만 원 정도 공시 가격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종부세가 작년에 한 304만 원 정도 부여가 됐는데요. 올해는 이게 한 278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줄어든 셈이죠. 네. 하지만 이게 종부세가 줄어들었긴 하지만 보유세는 또 늘어난 가구가 그만큼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재산세 과표 적용률이요, 주택의 경우 작년에 이제 50% 적용이 됐는데 올해는 55%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방금 전 예를 든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요, 전체 보유세가 작년에 한 526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게 올해는 562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뭐 집집마다 뭐 경우가 다르고 사정이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뭐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종부세 깎이는 만큼 보유세는 늘어나게 됐다. 그래서 가구당 뭐 세부담을 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줄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뭐 종부세는 일단 12월 1일부터 납부를 받게 되고요. 1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뭐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과에서 이걸 담당을 하니까요. 아마 궁금하신 분들은 이곳을 찾아가거나 문의를 하면 좀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펀드에 대한 불안전 판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일부 그 투자자들은 소송까지도 불사하고 또 앞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자, 금융감독원이 결국 펀드 판매사의 불안전 판매에 대한 칼을 빼들었죠. 예, 뭐 요즘 펀드 수익률 때문에 울상인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저만해도 뭐 펀드가 이미 제가 갖고 있는 펀드가 반토막이 난 상태니까 뭐 반토막이요? 다른 분들은 뭐 오죽하시겠습니까? 근데 사실 저도 포함해서요,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시는 게 수익률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가입할 때 제대로 된 설명 한번 듣지 못하고 가입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가입하는 상품이 뭔지도 모르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거 뭐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가입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책임을 돌릴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알고 싶어도 이 은행이나 펀드 창구가 판매사 창구에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불만을 터뜨리는 분들도 많았고요. 최근에 뭐 우리 파워 인컴 펀드 같은 경우 뭐 손실분의 50%까지 배상하라는 그 금감원의 조정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이 금융감독원이 이 같은 펀드 불안전 판매에 대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밝혔다고 밝혔습니다. 이 은행이나 증권사 직원이 불안전 판매를 한 사실이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영원히 판매 자격을 박탈하고 해당 회사에 영업정지를 내리기로 하는 이른바 삼진아웃 제도가 도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미스터리 쇼핑 제도도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든다면은 손님인 척 몰래 펀드에 가입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를 공무원이 감찰을 하는 것입니다. 뭐 조선시대 암행어사 제도 정도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펀드 판매 상위 10개사에 대해서 다음 달 중으로 집중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국민은행이나 우리, 신한 등 시중 주요 은행이 다 들어갈 예정이고요. 미래에셋증권이나 삼성증권 같은 대형 증권사도 아마 포함될 방침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은행이라든가 그런 그 펀드 판매사에서 이제 펀드를 판매하시는 분들의 어떤 설명을 한번 요청해서 들어보면은 그분들 자체도 어떤 그 펀드 자기가 판매하고 설명하는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좀 이게 좀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고요. 예. 이제 뭐 그 고객님의 자산 관리를 제가 꼭 맡고 싶습니다라고 하는데 경제에 대한 그 식견이라든가 그런 것이 청량 일반인 수준이다라고 해서 좀 믿업지 못한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그 판매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어떤 합당한 자격이라든가
객관적인 그런 기준, 자격증 같은 거를 보다 더 강화하는 게 방법 아닌가 싶네요. 예, 현재로서는 불안전 판매가 이루어지면 적발돼서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펀드 판매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문제는 네.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죠. 대표적인 사례 하나 들어볼까요? 저도 제가 직접 취재를 한 사례인데요. 역외 펀드로 인해서 사실상 90% 펀드 손실이 난 가입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가입자가 은행에 찾아가서 아니 당신 왜 나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따지니까 은행 직원이 하는 말이 사실은 저도 가입을 해서 이만큼 손해를 봤습니다. 예. 저로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불안전 판매 극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일시적으로 처벌을 한다고 해봤자 한 감봉 수준, 한 달 감봉 정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처벌이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예. 아니겠죠.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펀드 소비자들에 대해서 올바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앞으로는 좀 견책 이상으로, 즉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정지 기간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펀드 판매 자격증까지도 만들어서요. 과거 물론 이게 일부 대형 펀드 판매사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긴 했지만 공신력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지금도 펀드 판매 인력 시험이라고 하는 게 있기는 있지만 시험 자체가 또 누순하게 운영된다는 지적도 있고요. 이게 앞으로는 이제 세 가지로 분류가 돼서 증권펀드, 파생펀드, 부동산 펀드 등 이렇게 나눠서 해당 자격이 있어야만 관련 펀드를 팔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주변에서 방금 전에 예를 들었다시피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가 내가 파는 펀드가 뭔지도 모르고 그걸 잘 모르는 은행 직원들이 버젓이 파생 상품이나 역외 펀드 같은 게 전문가들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들을 팔아서 문제점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약국에서 저희가 소화제 하나를 사 먹어도 자격증 있는 약사한테 사 먹는데 이 투자자들의 피땀흘린 재산을 굴리는데 이 정도 자격을 갖추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미 좀 한 템포 늦은 게 아니냐. 하지만 또 이제라도 시행이 된다니까 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또 부릅뜨고 한번 감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산 투자가 1, 2년 안에 끝날 게 아니니까요. 앞으로 이런 제도를 꾸준히 갖춰나가는 게 선진 금융국으로 가는 하나의 방법이겠죠. 자, 건설사 지원을 위한 대주다 협약을 놓고 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건설업종의 어떤 연착륙을 바라고 취한 조치인데 아무래도 지금 경기라든가 이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네. 연착륙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겠다. 이런 인상이 듭니다. 네, 이게 건설사 지원을 위한 대주다 협약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계속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드리는 바가 있는데요. 이게 건설사들이 일단 서로 들어오기를 꺼려서 정작 도움받아야 될 곳까지 도움받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연착륙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런 비판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이 정부와 은행, 여기 채권은행과 건설사 이렇게 삼각편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체적 가이드라인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각각 목소리를 따로따로 낸다는 점에 있어서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사실상 대주다 협약이 없으니만 못한다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은행들끼리가 서로 목소리가 다르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지금 어떤 은행 같은 경우는 대주단 협약에 가입하지 않으면은 만기 여신 상환하고 신규 자금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엄포를 놓은 상황인데요. 또 어떤 은행 같은 경우는 대주단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차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입장으로서는 과연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금융당국 같은 경우에요. 은행과 건설사들 간의 자유협약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다가 또 갑자기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목적으로 100대 건설사들이 일괄 가입을 얼마 전에 유도하지 않았습니까? 금융당국에서는 이러한 대주단 협약이 일종의 이제 프리워크아웃 제도다 이러면서 가입하는 게 좋을 거라고 은근히 협박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은행이 여기에 거부감을 표시하면서 이 단기 유동성을 안고 있는 회사 여신을 단순히 연장해 주는 것이 이번에 대주단 협약의 핵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에 채권은행들조차도 자금 지원에 있어서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네. 건설사나 일반 소비자들이 봐도 과연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누구의 말이 옳은지 지금으로서는 신뢰를 하기가 사실상 힘든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으로서는 이 대주단 협약의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성격이 어떤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좀 정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닌가 이런 부분 한번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꾸 정책이 꼬이고 앞뒤가 안 맞다 보면은 결국 또다시 이제 건설사의 연쇄 도미노 부도 사태 피할 수 없을 것이고요. 사실상 대주단 협약이라는 게 건설사의 이런 경착륙을 가중화시키는 요인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나. 지금으로서는 이런 우려 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경제계의 각가지 이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과 그에 관한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